뇌공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우리의 뇌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임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각기동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래 1995년도에 일본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인데요. 2017년에는 실사판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의 뇌의 일부를 전자두뇌로 대체를 하고 그 전자두뇌를 통해서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우리의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SF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설정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 모터스의 CEO죠. 수많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일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아주 괴짜 사업가로 알려져 있죠. 이 일론 머스크가 2017년 3월 달에 언론에 등장을 해서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뇌에다가 칩을 삽입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몰랐던 외국어를 이렇게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읽어내서 우리 생각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불가능을 현실에 구현을 해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정말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뭐냐면요. 한 달쯤 지난 2017년 4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개발자 회의에 등장을 해서 페이스북이 60여 명의 엔지니어를 동원을 해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만으로 100개의 단어를 1분 동안에 타이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요. 레이스 비긴즈였습니다. 레이싱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1초 동안에 30장의 정지 영상을 이어붙여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초당 이제 30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만약에 1초 동안에 1000장의 정지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뚝뚝 끊어져서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 뒤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서 총알을 발사한다고 하면 이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날아오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일 거고요.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떨어진 물방울이 왕관을 만들면서 튀어오르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1초 동안에 30장의 정지 영상밖에 인식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이 약 200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거의 99%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저렇게 동물들을 수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저런 동물을 수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에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사는데 1초 동안에 30장 이상의 정지 영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요.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50cm짜리 형광등을 1시간 동안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 약 20Wh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란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데 필요로 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저렇게 큰 부분이 언어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201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주인공이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인공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장기 기억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 기억 보관소로 보내고요. 이게 필요 없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망각의 계곡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하지? 우리 인간은 왜 망각이란 걸 해야 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한번 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뇌를 동작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 용량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제한된 감각 능력과 제한된 인지 능력, 제한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제가 우리의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인지 능력과 기억 능력과 감각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사실 늘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런 확장성 때문에 인간을 이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딥페이스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딥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 얼굴을 이제 구별하는 정확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로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 가까워지고 인간을 뛰어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라든가 매트릭스에서처럼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잠시 등장을 했던 일론 머스크도 그중 한 명이고요. 얼마 전에 타계하셨던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도 생전에 인공지능이 인류의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이제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어떤 자료를 모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스트롱 AI라고 하고요. 이런 강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져야 되고 이런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겠다라는 욕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요 모든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이제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실은 생산 현장에서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거는 2차에서 3차로 갈 때도 있었던 일인데요. 유독 3차에서 4차로 갈 때 우리가 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처럼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요,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현장에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전체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거죠. 그럼 사람은 뭘 할까요? 사람은 기계가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인간의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많은 직업들이 이미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도 90% 이상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창의적인 분야에까지도 인공지능이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모든 직업들을 다 대체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립 구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을 뭐 위협을 하니까 인간의 직업을 뺏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울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같은 뇌공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약간 달라요. 저희는요, 아까 제가 앞에 우리 인간이 제한된 감각 능력과 제한된 인지 능력, 기억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한된 능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의 제한된 어떤 인지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뇌공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좀 다른 좀 재밌는 연구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999년도에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의 양댄 교수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양이의 시각 중추 중에 하나인 측면 슬상핵이라고 하는 곳에 177개의 바늘 형태의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고양이 눈앞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보고 있는 영상을 고양이 뇌에서 측정한 신호를 이용해서 복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람의 이제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수의 어떤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작은 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화소 하나하나가 우리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 세포 하나하나의 1: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활동을 모두 다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가 고양이 뇌와 달리 주름이 많이 져 있고요.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 상당히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를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존 로저스 교수라고 하는 연구팀에서 스타킹처럼 늘어나고 휘어지는 형태의 새로운 어떤 전극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이용을 하면 주름진 대뇌 피질 표면에다가 이 전극을 부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모든 신경세포의 활동을 읽어내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단순히 꿈을 저장하기 위해서 머리를 열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머리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야 할까? 그런 이제 어떤 당위성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연구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해마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뇌에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실제로 바닷속에 사는 해마, 시홀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마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이제 이 해마가 우리 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어떤 장소 같은 걸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금방금방 까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해마를 그대로 모방한 마이크로칩을 만들어서 이름을 해마칩이라고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해마가 망가진 쥐에 망가진 부위를 우회하는 우회 통로를 우리가 해마칩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장기 기억 능력을 소실했던 그런 쥐가 장기 기억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가 미국의 남가주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인간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삽입을 하고요. 거기서 측정이 되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기 두개골 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 일종의 외장 하드예요.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랬다가 저 외장 하드에 저장돼 있는 거를 다시 읽어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일종의 우리 머릿속에다 외장 하드를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우리 인간의 기억 능력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 기억 능력을 확장시키려고 저런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그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러면 저기 해마, 히포캠퍼스부터 위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 조금 전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부터 까먹게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뉴로모픽 칩이라는 건데요. 이 뉴로모픽 칩은 우리말로 신경모방 칩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 안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이렇게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정보를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CPU와 CPU 사이에 정보를 막 주고받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어떤 정보를 별도의 저장 공간,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지 않고 그 중간에다가 맵리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소자를 넣어서 거기다가 바로 정보의 처리와 동시에 저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메모리가 별도의 공간에 있게 되면은 메모리로 정보를 보내고 받는 동안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보의 처리와 동시에 저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간의 신경계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한 마이크로칩을 지금 열심히 여러 이제 전 세계 많은 기관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 이게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거니까 인간의 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간의 뇌를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름을 보시면은 인간 뇌 프로젝트니까 뭔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방한 컴퓨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컴퓨터 안에다가 유사한 뇌 질환을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뇌 질환이 왜 발생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한 그런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 인간의 뇌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하는 그런 어떤 마이크로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인간 뇌의 일부를 우리가 전자두뇌로 대체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이런 마이크로칩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기술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사회의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뇌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요. 제가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에 지금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실제로 1940년에서 50년 초반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던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뭐 하는 기계냐면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 기계 안에다 이제 발을 집어넣으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치수를 재가지고 맞춤형 신발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던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계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도 물론 이제 X선을 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쪼이는 그 X선에 한 1000배에서 10,000배 강도의 아주 강한 엑스레이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달 이제 맞춤 신발을 맞췄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엑스레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백혈병에 걸린다거나 암에 걸려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엑스레이가 발견이 되고 5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엑스레이가 인간에게 해로울 거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몰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뇌공학 기술도 이 뇌공학 기술이 실제로 인간이 이제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될지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감시자 그런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